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기관 전자 제어 장치 튜닝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자동차 튜너협회 지부 사무장을 맡고 있는 고경태입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전자 제어 튜닝의 개요와 자동차 전자 제어 튜닝의 목적, 그리고 전자 제어 튜닝을 위한 기초입니다. 자동차 기관 전자제어 튜닝 계획을 보겠습니다. 먼저 튜닝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 단계가 있고 구상 단계, 검토 적용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협의 단계라 하면 사용자의 차량을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할 것인지 먼저 선정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상 단계가 있습니다. 구상 단계는 기관에 기장착된 제어 시스템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 적용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과 법규 검토 및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전기 제어 장치는 사용자와 협의하되 차량의 안전, 법규 조촉 여부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CU, ECM 모두 같은 말입니다. ECU라 하면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Engine Control 모듈을 아우르는 약자입니다. 메이커별로 부르는 이름, 칭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전부 다 엔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ECU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러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장착돼서 나오는 ECU들의 모양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게 순수하게 지금 차량에 장착되어 있고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ECU입니다. ECU가 받아들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입력 신호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입력 신호. 입력 신호에는 공기량 센서, 흡기온 센서, 악셀 위치 센서, 냉각수온 센서 등등 엔진이 기관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제어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입력 신호들을 전부 다 아우러서 저희가 입력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ECU는 이 입력 신호들을 받아서 연산 처리하여서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 출력 신호를 저희가 아웃풋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인젝터, 이그니션 코일, 메인 릴레이, 기타 등등 심지어는 연료 펌프와 에어컨 릴레이까지도 ECU가 제어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ECU가 정확하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어떤 군 작전부에서 어떤 사령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작전의 계획 지시까지를 모두 총괄 제어를 하면서 작동부, 즉 병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전부 다 총괄적인 제어를 하는 부분이 EC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CU의 개발 배경과 ECU가 필요로 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CU의 최초의 시초는 1957년 벤딕스사의 일렉트로젝터라는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 개발되었던 기관의 연료 공급 장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화기 시스템은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두 이 시스템을 썼습니다. 벤투리 효과를 통해서 연료를 기화시켜서 엔진에 공급을 해서 연소를 시켰던 시스템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모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벤딕스사의 디제트로닉이 1957년에 개발은 되었지만 이 제품이 최초에 개발은 되었지만 적용은 그때 되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벤딕스사가 1957년도에 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전기적인 어떤 전자 부품의 소자라든지 아니면 그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주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보시사가 디제트로닉으로 이 시스템을 개량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디제트로닉인데,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된 궁극적인 목표는 연료 절감과 출력 상승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시스템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전자제어를 위한 센서들이며 ECU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요즘 차에 적용이 되는 이유는 배출가스 저감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ECU의 기능 변천입니다. 엔진의 핵심 기능인 정밀 제어입니다. 정밀 제어인데, ECU가 제어를 하는 것은 점화시기와 연료 분사량과 공회전,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한계값 설정. 여기서 한계값 설정이라 하면 엔진의 회전수와 차량의 속도와 분사량과 점화시기 양과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부분들이 발전하여서 자동 변속기와 구동 계통, 제동 계통, 조향 계통 등까지도 ECU가 직간접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CU가 수행하는 기능의 제반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양의 연료 공급. 이 적절한 양의 연료 공급은 먼저 정확하게 엔진에 흡입된 공기량을 계산을 기초로 적절한 양의 연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양의 연료 공급으로 인해서 공기량을 정확하게 측정이 이미 되었고요. 그 다음 측정된 공기량의 ECU가 계산을 해서 정밀하게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연소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바로 산소 센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CU가 하는 또 하나의 역할, 정확한 시기에 점화 플러그에 점화를 시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공기와 연료 점화가 이루어지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료량 계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론 공연비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론 공연비 14.7대 1. 여기에서 14.7은 무엇이고 1은 무엇이냐? 공기의 중량입니다. 14.7이라는 것은 공기의 중량, 부피가 아닙니다. 공기의 중량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이라는 것은 연료의 중량입니다. 고로 공기가 14.7kg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완전 연소에 필요한 연료는 1kg의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주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의 흡기 인테이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입니다. 자, ECU를 튜닝함에 있어서 ECU는 엔진 제어 프로그램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는 차량의 그 고유 인식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이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CU가 차량의 기관을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인데, 저희가 ECU 전자 제어를 튜닝함에 있어서 ECU를 손보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베이스로다가 ECU 데이터의 롬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데이터가 실제 기관이 운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합니다. 그 용어를 수정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무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점화시기 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화시기의 제어의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 점화시기는 기본 점화시기와
점화시기 보정치로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ECU가 제어하는 부분이 듀얼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얼 타임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자동차 관련된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셨다거나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듀얼 타임이라는 것은 점화 코일에 전류가 가해져서 충전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충전되는 시간을 우리가 듀얼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점화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점화 코일의 충전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듀얼 타임이 작게 되면 점화 불꽃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듀얼 타임을 제어하는 것이 곧 ECU입니다. 그리고 듀얼 타임 이외에 점화시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점화시기는 어느 시점 어느 각도에서 듀얼을 시켜서 점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 또한 ECU가 다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화 시기와 이 듀얼 타임 이런 부분들이 ECU 내부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 이전에 지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RPM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RPM은 엔진의 회전수고요. 이쪽을 기존에 흡입된 공기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화시기는 이 좌표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RPM이 이쪽일 때 예를 들어서 1000rpm이다. 조금 높죠? 아이들 치고는 좋습니다. 850rpm으로 가겠습니다. 850rpm일 때 BTDG 10도라는 이미 서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900일 때 뭐 11도, RPM 1000일 때 15도 이런 식으로 좌표마다 점화 시기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흡입되는 공기량에 맞추어서. ECU는 이 정해져 있는 테이블에서 그 RPM과 그 공기량이 되었을 때 이 점화 시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점화시기 제어의 기능인데 기능은 엔진의 운전 상태에 맞는 최적의 점화시기 제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아이들 상태인지 급가속 상태인지 초기 시동 상태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ECU는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점화 테이블 여기에서 점화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다를 이미 다 가지고 오는 형태로 점화가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무에서 전자제어 튜닝을 하면서 점화 시기의 값을 변경을 한다면 이 테이블의 수치를 바꾸어 줌으로써 점화 시기를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화 시기의 제어 기능인데 첫 번째, 냉각수 온도에 따른 아이들링 때 점화 시점이 있을 것이고요. PL, 파트로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WOT, 와이드 오픈 스로틀, 스로틀이 최대로 열렸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냉각수 온 센서의 값을 받아서 아이들링인지 파트로드인지 와이드 오픈 상태인지 이미 짜여져 있는 아까 앞장에 설명드렸던 이게 그 맵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엔진의 회전수, 그 다음에 엔진이 받는 부하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리 계산되어진 데이터 값이 최종적으로 올라와서 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냉각수 온도 또는 엔진 회전수와 부하에 따라서 미리 설정해둔 테이블 값을 가져온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화 시기가 만약에 늦었다. 점화 시기가 늦었을 경우에 엔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가 일단 증대가 되고요. 출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엔진이 과열이 될 겁니다. 반대로 점화 시기가 빨랐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노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노킹이라 하면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노킹이라고 그러는데 엔진은 이 노킹 소리에 아주 민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출력 저하가 나옵니다. 점화 시기가
늦어도 출력 저하가 있고요. 점화 시기가 빨라도 출력 저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시기 조금 힘들 텐데, 그래서 최적의 점화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튜너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배출가스의 증가가 있습니다. 점화 시기가 늦어도 배출가스가 나오고, 점화 시기가 빨라도 배출가스 나오고, 점화 시기가 늦어도 출력이 저하되고, 점화 시기가 빨라도 출력이 저하되고, 공통적인 부분이죠. 점화 시기가 늦거나 빨랐을 때 그만큼 가솔린 기관에서는 점화 시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점화 시기 점화 보정량 계산입니다. 기본 점화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면 외부 조건에 따라서 보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기 온도나 아니면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 그 다음에 차량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데 따라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정 인자값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점화 보정량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수온을 보정합니다. 수온에 따른 점화 시기 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보정이 있습니다. 가속 보정이라면 악셀을 밟았을 때, 놨을 때의 점화 시기가 수시로 변하는데, 그에 따른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속 보정이라는 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티 서징 보정, 그 다음에 노크 보정, 고지 보정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고지 보정이라 하면 지대가 높은 곳인지 낮은 곳인지, 즉 기압이 높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를 차량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올라갔을 때 산소 밀도가 적다 많다? 산소 밀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속 보정이 있습니다. 감속 보정이라 하면 악셀을 밟았다가 놓았을 때 점화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엔진의 안정화 또는 엔진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속 보정 점화 테이블이 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웻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리웻 보정이라 하면 연료량에 따른 엔진의 희박 상태와 농후 상태, 연소 상태에 따른 보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안정화 보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고급이어도 아이들 시에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엔진의 정숙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다 계산이 되어져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가지, 특히 여기 보면 에어컨이나 전기 부하 등에 따른 점화 보정도 들어있는데, 이 이외에 스티어링 부하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하들까지도 보정치가 몰라도 아마 3개 정도는 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CU를 튜닝함에 있어서 튜닝을 통한 엔진 성능의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ECU를 튜닝하는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출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편안한 운전, 빠른 리스폰스, 이게 목표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출가스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즘의 시대는 배출가스를 무시하고서는 튜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로 발전하는 차량들의 ECU가 진화하는 이유가 출력 증가나 연비 증대가 아닌 배출가스 저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ECU도 용량이 자꾸 커지고 점점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닝을 통해서 엔진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면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검증을 이 우측 화면에 보시면 장비를 활용한 튜닝 검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셰시 다이나모 메타를 통한 그 차량의 출력 변화 상태와 더 나아가서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통한 배출가스의 변화를 확인을 해서 세팅을 마무리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원부, 마이크로 컴퓨터, 메모리 있는데, 이 부분이 ECU입니다. 엔진 컨트롤 유닛. 이 부분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ECU 본체이고, 입력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센서들이죠. 맵 센서, TPS, 수온 센서, 공기온도 센서, 크랭크각 센서, 실린더 센서, O2 센서, 즉 산소 센서 이야기하는 거죠.
차속 센서, 기타, 에어컨, 파워 스티어링 등 입력 스위치 신호입니다. 이 맵 센서는 기존에 차량을 전공하셨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맵 센서는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근데 이 맵 센서를 마프 센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는 AFS라고도 표현합니다. AFS는 에어플로우 센서의 약자입니다. 에어플로우 센서 안에 맵 센서와 마프 센서가 다 포함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배운 수업 이외에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기존에 자동차를 전공하셨던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수업했던 내용 이외에 다른 문제가 몇몇 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에서 ECU 또는 ECM이 제어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인젝터, 2번 점화 코일, 3번 연료 펌프, 4번 에어백. 출력 신호 제어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어는 출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젝터, ECU가 제어하죠. 점화 코일, 제어하죠. 연료 펌프, 메인 릴레이, 연료 펌프 릴레이를 ECU가 제어하죠. 에어백, 에어백은 별도의 모듈이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ECU가 제어하지 않는 것은 4번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ECU의 출력 측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반대로 1번 산소 센서, 에어플로우 센서, EGR 밸브, 크랭크각 센서. 산소 센서는 연소된 상황을 ECU에 보고를 해주는 센서죠. 그러니까 얘는 입력 센서입니다. 자, 에어플로우 센서. 이것 또한 흡입된 공기량을 계산해서 ECU에 보고를 해주는 센서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입력 센서입니다. 크랭크각 센서. 기관이 몇 바퀴를 회전하고 있으며 현재의 RPM이 몇이나 되는지를 기통의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죠. 어디에? ECU에. 얘도 입력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EGR. EGR 밸브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EGR 밸브는 출력이죠. 출력 측에 해당하는 센서는 EGR 밸브가 되겠습니다. EGR 밸브는 잠시 후에 제가 보강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엔진 전자 제어에서 기관의 시동 시 제일 먼저 사용하여 기관을 시동하는 기초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점화 신호, 2번 연료 펌프 구동 신호, 3번 공기량 센서 신호, 4번 크랭크각 센서 신호. 자, 점화 신호는 엔진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호인 크랭크각 센서 신호를 받아서 점화 신호를 먼저 내보내고요. 동시에 연료 펌프 구동 신호와 함께 인젝션 신호가 나갑니다. 공기량 센서는 시동이 걸리는 과정에서 엔진으로 입력되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먼저 사용해서 시동하는 기초 신호는 당연히 4번 크랭크각 센서 신호가 되겠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 엔진 기반은 다음에 어떤 값을 기초로 제어가 되는지 고르시오. 아마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기량을 가지고 제어가 된다. 두 번째, 연료량을 가지고 제어가 된다. 3번, 배기량에 따라서 제어가 된다. 4번, 냉각수 온도에 의해 제어가 된다. 정답은 1번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공기량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연료량을 얼마를 분사할지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기량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어느 시점에서 점화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게 이슈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호가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량이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차량은 연비 저하와 함께
출력 저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출가스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운전 중인 기관에서 흡입 공기량을 직접 측정하여 ECU에 신호를 보내주는 센서로 옳은 것은, 여기서 직접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번 O2 센서, 2번 워터 서모 센서, 냉각 수온 센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마프 센서, 4번 맵 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접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두 녀석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프 센서와 맵 센서, 이 두 가지 센서가 있는데, 마프 센서는 무엇이냐, 맵 센서는 무엇이고, 둘 다 공기량 측정 센서입니다. 둘 다 공기량 센서인데 직접 측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쪽에서 직접 측정에는 마프 센서가 직접 측정 센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맵 센서는 흡기 다기관의 진공도를 측정을 해서 간접적으로 축전된 그 공기의 압, 즉 부압을 계산을 해서 밀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량과 점화 시기를 계산하는 기초 신호로 쓰여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프 센서는 에어클리너 바로 뒷단, 즉 스로틀 바디 앞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직접 계측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량 계측 센서라고 표현하고요. 맵 센서는 우리가 질량 계측 센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계측 센서는 유량 센서인 마프 센서가 맞고요. 맵 센서는 간접 측정을 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 있던 문제로 봤을 때 거의 다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운전 중인 기관에서 흡입 공기량을 간접 측정하여 ECU에 신호를 보내주는 센서는 어떤 것인가? 5번 문제에서 제가 정답을 일러드렸죠. 어떤 거죠? 맵 센서입니다. 4번. 특기 매니폴드에 장착되어서 공기의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공기의 밀도를 측정하는 유량 센서가 아닌 밀도 측정 센서인 맵 센서가 간접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제 풀이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센서를 마프 센서도 쓰고 맵 센서도 쓰느냐? 다음 편 실무에서 제가 조금 더 정확히 다룰 텐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프 센서와 맵 센서의 차이는 직접 계측 방식과 간접 계측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센서들의 용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센서 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이론 공인비는 14.7대 1이다. 그렇다면 순간 가속 시 출력을 요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력을 요하는 공연비로 적당한 혼합비로 옳은 것은 1번 14.7대 1 이론 공연비죠. 2번 18대 1 약간 희박하죠. 3번 12대 1 약간 농후하죠. 4번 10대 1 아주 많이 농후하죠. 출력을 요하는 공연비라면 여기에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많은 테스트와 많은 세팅을 해보신 튜너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12대 1 또는 12.5대 1의 중량비에서 가장 큰 토크가 발생이 되며 배출가스 또한 이때 가장 적게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에 과급기를 장착할 경우에 실린더별의 압축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그대로 두어야 된다. 2번 조금 올려야 된다. 3번 무관하다. 4번 내려야 된다. 지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NA 엔진이라고 합니다. Natural Aspiration, 자연흡기 엔진. 근데 여기서 과급기를 장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터보차저 엔진이 되겠죠. 이때 실린더블의 압축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둔다, 조금 올려야 된다, 그냥 써도 무관하다, 내려야 된다. 정답은 4번 내려야 된다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내려야 되느냐, 압축비를, 그거는 엔진의 스펙에 따라 점화 시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은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압축비에서 통상 10%에서 20% 정도의 압축비를 저하를 해야지만이 노킹을 피할 수 있습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기관에 전자제어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로 옳은 것은? 보기 보시겠습니다. 기억, 출력의 증가, 디은, 내구성의 연장, 디귿, 배출가스의 감소, 리을, 소음 및 진동의 저감. 여러분들은 아마 앞전에 수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배출가스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가 출력 증가, 세 번째가 내구성 연장, 네 번째가 소음 및 진동 저감이 되겠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연소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ECU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연소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지 않다. 이 신호를 피드백해주는 센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 O2 센서, 2번 ATS 센서, 3번 CAS 센서, 4번 맵 센서. O2 센서는 산소 센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ATS는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 센서고요. CAS는 크랭크 앵글 센서, 맵 센서는 흡기량 센서. 자, 그럼 정답은 1번 O2 센서, 즉 산소 센서가 되겠습니다. 산소 센서가 하는 역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관에서 연소된 배출가스의 농도, 즉 산소 농도를 검출해서 이 기관이 제대로 다 연료를 태웠는지 못 태웠는지를 검출을 해서 다시 이 신호를 ECU에 보내주어서 연료량과 점화 시기를 제어를 해서 다시 완전 연소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끝에 붙어서 최종적으로 상황을 보고해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주용 트랙에서 뛰고 있는 경주차들은 산소 센서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자동차 경주도 환경 오염, 대기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경주차들도 산소 센서의 피드백 신호를 받아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ECU, 즉 엔진 컨트롤 모듈이죠. ECU에 있어서 입력 신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점화 코일, 2번 냉각수온 센서, 3번 인젝터, 4번 컨트롤 밸브. 정답은 냉각수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왜? 입력 신호이기 때문에. 점화 코일은 ECU에서 내려보내주는 제어를 하는 최종적인 출력 신호가 되겠고요. 인젝터 또한 마찬가지고요. 퍼지 컨트롤 밸브, 요것 또한 ECU에서 제어를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출력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항에서 입력 신호에 해당되는 센서는 냉각수 온도 센서가 맞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시겠습니다. 운전 중인 기관이 가속 시에 노킹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거리가 먼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기관은 오토미션을 장착 중인 기관입니다. 자, 문제 보시겠어요? 오토미션 오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노킹이 있다. 2번, 냉각수의 온도 상승으로 노킹이 발생하고 있다. 3번, 흡기 온도의 상승으로 노킹이 발생하고 있다. 4번, 점화부의 플러그의 불량으로 노킹이 발생하고 있다.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정답은 1번 오토미션 오일의 온도 상승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엔진은 조기 착화로 인한 노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흡기 온도.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흡입된 공기의 밀도가 낮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역시 노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점화 플러그의 불량. 스파크 플러그가 불량했을 시에 노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거리가 없는 것은 오토미션 오일의 상승. 이걸로는 엔진에 노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완전 연소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필요한 14.7kg의 공기와 1kg의 연료, 즉 휘발유를 이야기하죠. 이것의 중량비로 A는 1이다 라고 합니다. 14.7 대 1. 여기에서 이 1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람다, 2번 베타, 3번 알파, 4번 세타. 정답은 1번 람다가 되겠습니다. 14번 보시겠습니다. 배기가스 절감을 위하여 이론 공연비에 가장 가깝게 연료량을 조정하여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여 배기가스를 정화한다.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음 방지 장치, 2번 촉매 장치, 3번 방음 장치, 4번 흡기 장치. 여기에서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촉매 장치 2번이 되겠죠. 자, 15번 보시겠습니다. 기관에서 점화 시기를 조정하여 점화하는 장치로 옳은 것은, 너무 쉬운 문제 같죠? 1번 ABS, 2번 타이밍 벨트, 3번 ECU, 4번 에어백. 기관에서 점화 시기를 제어하는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답은 3번 ECU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터보차저 엔진에서 인터쿨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춰준다. 2번 흡입 공기 온도를 낮춰준다. 3번 배기량을 증가시킨다. 4번 기관의 예열을 도와준다. 터보차저에서 인터쿨러는 여기에서 힌트를 보면 이게 쿨러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낮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인터쿨러라 하면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시겠습니다. 전자제어 기관에서 엔진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옳은 것은, 엔진에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주는 게 1번 노킹, 2번 농후한 혼합기, 3번 냉간시 시동, 4번 급가속 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걸까요? 노킹, 농후한 혼합기, 냉간시 시동, 급가속 시. 정답은 노킹입니다. 18번 보시겠습니다. 점화시기 제어에서 점화 코일에 충전을 하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거 기존에 다 배우셨거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점화 코일에 충전을 하는 시간, 이 구간, 충전을 하는 시간을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번 인젝션 구간, 2번 밸브 오버랩 구간, 3번 점화 지속 구간, 4번 드웰 구간. 정답은 4번 드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젝션 구간은 연료가 분사되는 시간 동안 인젝터가 열려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점화 코일에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젝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밸브 오버랩 구간.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을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점화 코일에 충전하는 시간과도 거리가 멀죠. 그리고 3번 점화 지속 구간. 4번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점화 지속 구간이라 하면 스파크 플러그에서 점화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 불꽃이 유지되는 시간을 우리가 점화 지속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점화 코일에 충전을 하는 시간을 이야기했으므로 점화 지속이 아닌 드웰 구간이 맞게 되겠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순정 자연흡기 엔진을 튜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출력 증가 또한 목표입니다. 이때 압축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1번 기존 압축비를 2배로 한다. 2번 기존의 압축비를 절반으로 낮춘다. 3번 기존 압축비의 10%에서 20% 정도를 증가시킨다. 4번 기존 압축비의 10에서 20% 정도의 압축비를 내린다.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존 압축비의 10%에서 20% 정도의 압축비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 19번의 지문을 보시면 순정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에서 압축비를 올리게 되면 토크 향상이 있기 때문에 마력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압축비를 낮추는 것은 엔진이 노화되어서 압축비가 떨어진 증상과 같기 때문에 높은 출력 또는 빠른 리스폰스를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러한 튜닝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존의 압축비를 절반으로 낮춘다. 절반으로 압축비를 낮춘 기관들은 절대 운전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기존의 압축비를 그대로 한다. 1번 자연흡기 엔진을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출력 증가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압축비를 10%에서 20% 정도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앞전 19번에서 나왔던 지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자연흡기 엔진 NA 기관을 터보차저 기관으로 인스톨한다. 여기에서 인스톨이라 하면 세팅을 한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기존 NA 기관을 터보차저 기관으로 인스톨을 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인젝터의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존의 인젝터 용량과 동일해도 전혀 무관하다. 터보 세팅을 했어도 2번 증가시켜야 한다. 3번 10%에서 30% 정도 기존 용량보다 낮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4번 기존 용량의 50% 미만의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증가시켜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NA 기관을 터보차저로 인스톨함에 있어서 흡입 공기량이 2배 또는 3배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쓰던 인젝터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료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젝터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젝터 용량은 2배를 증가시킨다, 10에서 20%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차량에서 쓰고자 하는 흡입 공기량이 NA 상태에 몇 %가 올라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인젝터의 용량을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문을 보시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인젝터의 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A 기관을 터보차저 기관으로 인스톨할 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NA가 터보 세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인젝터는 보편적으로 인젝터 용량은 증가시킨다. 2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한 내용의 20문항을 설명과 함께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www.kal.ac.kr에 접속을 한다. 둘, 질문 게시판에 접속을 한다. 셋, 질문하기에서 질문을 작성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는 자, 전자제어 장치의 개발 배경은 성능 향상과 더불어 배출가스의 저감을 목표로 한다. 둘, 흡입된 공기량을 기준으로 연료량이 결정된다. 3. 점화 시기를 계산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 또는 엔진의 회전수와 부하에 따라 미리 설정해둔 테이블 값을 가져온다 입니다. 자, 튜닝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